네, 안녕하세요. 게델 애셔바흐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컴퓨터 교육 전공 한득합니다. 이번 영상은 네 번째 영상이고요. 영상의 제목을 이상한 고리와 인공지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지능과 자유의지입니다. 음, 기계의 행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기계는 인간 프로그래머의 의도에 의해서 프로그래밍 되어진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기계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기계의 행위로 MU 수수께끼, 이건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MU 수수께끼를 한다면 어, 아마도 그 기계는 영원히 수행을 하겠죠. 왜냐하면 애초에 그 기계에게 프로그래밍 한 내용은 MU라는 문자열을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보라 라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다시 말해서 이런 기계는 다른 차원으로 이제 어, 차원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체계에 밖에서 자기의 행위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만 머물고 있는 그런 행위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기계적 방식은 그 체계 안에서 머무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재기적 순환고리의 부재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재기적 순환고리가 바로 이제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고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계의 행위를 기계는 어, 이런 기계의 행위를 보고 우리는 기계에는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의도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요. 그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패턴을 발견하기도 하고요. 오류를 발견하기도 하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행위를 하는 것인데요. 뭐 패턴을 발견해서 어떤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오류를 발견해서 음, 그 행위를 멈추게 되는 어떤 그런 새로운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간의 행위로 이제 MU 수수께끼를 바라본다면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 형식에 맞게 행위를 하다가 조만간 중단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그 규칙대로 행위를 하다 보니 이 행위의 과정으로는 절대로 MU라는 문자열을 만들 수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체계, 형식 체계 내에서 행위를 하다가 그런 체계를 바라보고 있는 또 다른 체계에 또 음,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옮겨가서 그 원래의 행위를 바라보다 보면 어떤 문제점을 파악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지능적 방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체계 안과 체계 밖을 넘나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재기적 순환고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재기적 순환고리로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행위를 하는 것을 어, 또 다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것을 정리를 해서 이제 살펴보면 결국 지능이라는 것은 어떤 재기적 순환고리, 다시 말해서 이상한 고리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음, 그런 지능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형식 체계 내에서의 규칙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형식 체계로의 어떤 활동, 수행을 중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지능과 자유의지의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지능과 자유의지를 적용을 해서 본다면 인공의 지능과 인공의 자유의지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만약에 비탈을 굴러 내려가고 있는 구슬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 구슬은 기계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저 기계로 된 구슬이 비탈을 내려가면서 매번 다른 모습으로 굴러 떨어진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계로 된 구슬이 비탈을 떨어지면서 내려가면서 매번 다른 모습으로 굴러 떨어지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시면 그런 기계인 구슬을 보면서 우리가 저 구슬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 혹은 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단순히 굴러 떨어진다 혹은 굴러 떨어지는 것이 매번 다른 모습으로 굴러 떨어진다라는 것만으로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되게 부족한 설명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면 구슬에게 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슬이 자신의 경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래서 구슬이 스스로 자기의 경로를 개척할 수 있다면 구슬에게는 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런 비탈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하고요. 여기서 도착을 합니다. 이런 비탈길에서 구슬이 이렇게 있고요. 구슬이 이제 첫 번째 이 구슬은 안전하게 제일 좋은 길로 울퉁불퉁하지 않고 제일 좋은 길로 내려가는 게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은 자기 스스로 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길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관성에 의해서 이렇게 길을 벗어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조절하면서 자기의 길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 구슬에게는 지능 혹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혹은 이 구슬이 제일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구슬은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좋은 길로 가지 않고 가로질러서 가는 길로 내려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이렇게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내려갈 수 있는 이 구슬에게도 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미로 이제 화두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인공의 지능, 다시 말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지능과 자유의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것은 인공지능으로 이제 움직이는 로봇의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라인 트레이싱 로봇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은 인공지능이 구현되어 있다고 보기 힘든 사례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온 오프 제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온 오프 제어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여기에 센서가 있고요. 바닥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을 구분하고요. 이거 직접 제가 이제 코딩을 해서 실행을 시킨 것인데요. 검은색일 때는 좌회전, 흰색일 때는 우회전. 그래서 로봇은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비교적 정교하게 제가 코딩을 해놓은 터라 부드럽게 움직이는데요. 어쨌든 실제로 이 로봇을 프로그래밍 해놓은 그 알고리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온오프에서 뭐 켰다,
닫았다, 켰다, 닫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행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로봇은 이렇게 사실 정해진 방법대로 검은색일 때는 좌회전, 흰색일 때는 우회전 뭐 이런 식으로만 움직입니다. 사실 이런 로봇은 음, 자유의지와 인공지능 그 지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죠.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대로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로봇의 온오프 쉐어 알고리즘의 핵심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흰색일 때는 검은색으로, 검은색일 때 이게 이제 최고의 규칙인 것이죠. 이런 형식 체계에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로봇은. 그래서 자유의지와 지능과 자유의지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여드리는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Q-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된 로봇이고요. 로봇 생김새는 비슷하죠. 비슷한데 얘는 일단 센서가 두 개고요. 그리고 지금 동영상을 틀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길을 따라가는데 이 로봇이 어, 제가 아까 말해 놓은 것처럼 검은색일 때는 흰색으로, 흰색일 때는 검은색 쪽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야지 이게 바른 길인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학습을 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얘가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 방향은 바퀴, 양쪽 바퀴,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의 모터의 세기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바퀴의 세기가 크면 좌회전을 할 거고요. 왼쪽 바퀴의 힘이 세면 우회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이 모터의 각각의 세기를 어떤 조합으로 했을 때 이 원의 라인을 잘 트레이싱 할 수 있을지 이 로봇이 스스로 학습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학습을 하는 길입니다. 길을 잘못 들면 백을 했다가 학습을 하고요. 다시 잘못 들면 백을 했다가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다시 백을 했다가 다시 찾아가고요. 학습을 몇 번 했더니 이제 웬만큼 자기 길을 알게 되었는지 그 길을 따라 쭉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간간히 삐져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다시 학습을 하고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로봇은 아까 전에 온오프 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한 로봇에 비해서 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경로를 프로그래머가 정의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움직였으니까 말이죠. 실제로 이것을 다시 끄고 껐다 켜서 다시 놓았을 때 방금처럼 저렇게 학습이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을 엄청나게 오래 해야 이 길을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학습을 아무리 해도 단 1cm도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 동영상은 몇 번 실행한 끝에 제일 잘 나온 것을 제가 녹화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이 로봇이 항상 그렇게 잘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저 로봇에 적용된 알고리즘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알게 되면 저 로봇이 진짜 자유의지와 지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확신을 또 선생님들께서 가질 수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은 센서 두 개가 둘 다 이제 검은색이 있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지금 검은색 선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검은색에 둘 다 센서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의미겠죠. 이렇게 흰색으로 있을 때는 어, 검은색 밖에 있는 그러니까 좀 길을 이탈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갔을 때는 비교적 잘 간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 검은색 길을 따라가는. 그래서 보상값을 이렇게 받습니다.
반면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나가면 길을 잘못 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보상값입니다. 또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가면, 그러니까 센서가 그렇다는 거죠. 지금 전의 상태가 흰색이었는데 한번 움직였더니 그 다음 상태가 검은색이었다. 그럼 아주 잘 간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보상값을 이렇게 많이 주기도 합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좀 애매한 상황에서, 반쯤 걸쳐 있는 상황에서 검은색으로 들어갔다 이러면 아주 잘한 거고 칭찬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흰색으로 나갔다 이러면 그렇게 가면 안 돼라고 벌칙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에 이런 보상값을 주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과 오른쪽 모터 값에 이런 보상값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은 모터가 5고 세기가요. 오른쪽은 10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좌회전을,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셈인데요.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보상값을 높여준다면 이 로봇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값을 누가 주느냐? 프로그래머가 주느냐? 아닙니다. 스스로가 주는 겁니다. 이 로봇 스스로가 그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움직이면서 학습을 한 결과로 이 보상값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 보상값이 높아질수록 이 모터의 세기, 이 조합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로봇이 이렇게 있었고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움직인 것이니까 이 값이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15 정도가 된다고 했을 때 왼쪽 바퀴의 힘이 세니까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런 바퀴의 어떤 값, 이것도 이제 규칙이 되겠죠. 이런 규칙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로봇이 스스로 학습의 결과물로 얻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저 값은 매번 할 때마다 바뀌고요. 어떤 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어, 이 값들이 처음에는 10에서 5로 쭉 가다가도 더 좋은 값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15로 시작을 했지만 그래서 좋은 값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검은색에서 검은색으로 계속해서 보상값을 잘 받아서 가기도 하지만 가다가 또 더 나은 값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러닝이 적용되어 있는 이 라인 트레이싱 로봇은 지능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그제 전공에 대한 얘기라서 말씀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까지 말씀을 드리면 진짜 이 로봇은 지능과 자유의지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방금 이제 이런 Q 러닝이 적용된 라인 트레이서, 라인 트레이싱 로봇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처음에 이 로봇이 어떻게 운이 좋아서 어떤 값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모터 값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은색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값이 제일 좋은 값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값은 아니고 약간 오차가 생기는 값이라고 치겠습니다. 어,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제일 좋은 값, 최적의 값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 값이 이제 괜찮게 판단이 되어서 여기에 보상값을 엄청나게 줘버리면 이 값에만 보상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면 사실 최적의 그 조건, 예를 들면 최적의 조건이 뭐 이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이 값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 값에만 이렇게 보상값을 주면 이 보상값만 높아지는 거고요. 보상값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로봇은 결국 이런 어, 그 세트로만 움직이게 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이 Q러닝이 적용된 이 라인 트레이싱 로봇에는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 이제 가중치가 높은 보상값이 많은 그 모터의 세트를 총 5개로 분류를 하고요. 그러니까 높은 순으로 5개를 선택을 하고요. 이 모터의 셋을요. 선택을 하고 이 5개 중에 랜덤으로 하나를 고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일 그 가중치가 높은 것을 보상값이 높은 것을 고를 수도 있고요. 75% 확률로요. 75% 확률로 고를 수도 있고요. 25% 확률로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가 선택이 안 되면 다음 두 번째 거를 또 선택을
두 번째로 높은 값을 가지고 있는 보상 값을 가지고 있는 모터셋을 이제 선택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데요. 절반 정도의 확률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이게 선택이 안 된다면 세 번째 행동으로 가고요. 네 번째 행동으로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 선택이 안 됐을 때 아주 낮은 확률이긴 하지만 다섯 번째로 높은 그 모터셋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이런 행위를 하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앞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땅바닥만 보고 계신 거고요. 선생님들께서도 이 검은색 라인만 따라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발자국을 몇 발짝 움직여 보시겠죠? 이렇게든 저렇게든 발자국 모양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막 한 번씩 움직여 보시겠죠. 그러다가 이렇게 움직였더니 삐져나가셨어요. 그러면 다시 들어오시겠죠. 그래서 발 모양을 어떻게 할 때가 제일 잘 되는지 판단하신 다음에 그렇게 계속 조금씩 전진을 하시겠죠. 보정을 하시면서요. 그런데 처음에 딱 이렇게 했더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셨어요. 가시다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좀 다른 식으로 한번 해볼래? 하고 좀 삐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식으로 했더니 더 좋은 길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하나의 골라진 행위의 보상값을 계속 줘버리면 그게 최적의 값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행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런 확률을 값을 통해서 채택을 그러니까 보상값이 높다고 무조건 그것을 채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채택을 하게 함으로써 최적의 값을 찾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인간들이 어떤 창의적인 행동, 원래 사람들이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행동을 했을 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Q러닝이 적용된 라인 트레이싱 로봇은 지능과 자유의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요. 인공지능의 이상한 고리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이것은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딥러닝 책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 책에 있는 그 일러스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요. 습도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습도가 이럴 때 그날 비가 왔는지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이게 습도가 67%일 때 비가 왔고 65%일 때 비가 왔습니다. 근데 31%일 때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규칙, 그러니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규칙을 말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1차 방정식이잖아요. y는 ax 더하기 b라고 표현된 걸 거꾸로 적어 놓은 것일 뿐인 거고요. 이런 것에서 이게 이제 습도값, 입력값이 들어가면 이 y 값은 바로 결과, 이 결과는 비가 온다 혹은 안 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계산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A와 B의 값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울기, 보통 기울기라고 하고 이거 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것을 기울기를 가중치라고 부르고요. 이 가중치와 절편의 값을 어떻게 찾느냐가 바로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 규칙을 만들면 A, 그러니까 가중치에는 15를, B의 절편에는 0.1을 넣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X값이 0.672가 들어가면 Y값은 1 이상이 되고요. 1 이상이면 B가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0.654 두 번째 데이터를 넣어도 마찬가지 1이 넘습니다. 1 이상이 됩니다. 근데 0.31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이상한 고리냐라고 이제 반문하실 수가 있는데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화면을 좀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사용하고 그래서 이걸로 잘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데이터가 또 생겼습니다. 0.472
0.47이 습도가 0.47인 어느 날 비가 왔다는 거죠.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새롭다는 것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규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데이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계적 방식으로만 작동되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라면 이런 것을 다른 말로 에이전트 혹은 로봇, 기계 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에이전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에이전트라면 지금 이 데이터를 넣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데이터를 넣어도 결과가 B가 오는 것으로 다시 규칙을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가요. 에이전트 스스로가.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가중치 값과 절편 값을 수정한다는 것이죠. 이 에이전트가 스스로, 이 프로그램이 스스로요. 이 기계가 스스로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단순한 예로 0.472를 넣었을 때도 이 y 값이 1 이상이게 만들면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만들면 이 값을 넣어도 y는 1 이상이고요. 이 값을 넣으면 1 미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렇게만 수정을 해도 그 비가 오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상한 고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데이터들을 이 에이전트가 읽으면서 읽음에 따라서 어떤 예측값과 실제값을 어떤 차이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규칙을 새롭게 계속 만들어 나갈 수, 그러니까 수정, 보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예측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이 프로그램은, 이 기계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래 만들어 놓은 규칙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 규칙을 바꿀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상한 고리의 한 장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그림은 이제 인공지능 중에 신경망이라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안에 딥러닝이 있고요. 딥러닝에서 만들어 놓은 신경망의 한 부분인데요. 인간의 뉴런을 본따서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에 W는 이제 이게 가중치입니다. X는 입력값이고요. 어떤 입력값이 들어올 때, 그리고 절편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 이것이 나왔습니다. 이 Z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이 Z라는 값으로 어떤 함수를 돌려서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좀 드리기가 지금 힘들고요. 결국은 이 y hat, 그러니까 이게 기대값입니다. 기대값이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값이 원래 실제값과 차이가 났습니다. 이 실제값과의 차이를 오류라고 하겠습니다. 이 오류 값을 보고 이렇게 계산했더니 오류가 생기는구나. 오류를 줄여야지 하면서 역방향 계산을 합니다. 이거를 역전파라고 하는데요. 역전파가 생겨서 다시 되돌아갑니다. 역방향 계산이라는 게 그런 말이고요. 그 오류 값을 줄이기 위한, 다시 말해 기대값과 실제값을 거의 같도록 만드는 그런 작업을 다시 한다는 것이죠. 결국은 역전파가 하는 역할은 이겁니다. 이 가중치와 이 절편을 수정하는 것이죠. 이 수정을 하면 결국 다시 입력값을 받아서 이 기대값이 실제값과 거의 유사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런 이상한 고리가 또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체계 내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그 일을 보면서 뭔가 또 잘못됐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체계 밖에서 이 체계를 들여다보면서 체계를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이상한 고리를 이런 딥러닝에서의 신경망에서, 뉴런의 한 장면에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
게델 에셔 바흐라는 책에서 처음 이상한 고리라는 표현을 봤을 때부터 이것을 좀 떠올렸거든요. 아, 그 신경망에서 얘기하는 결국은 역전파라는 것이 저렇게 어떤 자기의 어떤 형식 체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 체계를 바라보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을 또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이 책이 거의 이 책이 1000페이지가 넘는데요. 이 1000페이지의 내용을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설명을 드리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책을 읽은 결과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께 뭐 표현해 드린다고 할까요? 보여드린다고 할까요? 싶은 구절입니다. 이건 책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쓴 거고요. 이 저자가 아주 역설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의 소용돌이가, 여기서 자기의 소용돌이가 이상한 고리고요. 어떤 재기적 그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소용돌이가 심적 과정의 뒤엉킴, 심적 과정의 괴델적 속성을 유발한다. 나는 결국 이것이 인공지능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초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게 이제 제일 사실은 와닿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여기서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인간과 같이 사고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구현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여하튼 이런 괴델적 속성이라는 이런 표현도 어쩌면 제가 이제는 이해할 수도 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조심스럽게 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서 괴델적 속성이 바로 이제 그런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재기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이상한 고리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화면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애셔의 그 화랑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년이 바라보고 있는 이 액자에 펼쳐져 있는 이 뭐 도시 풍경이죠. 배도 있고요. 도시의 모습이 있는데 그 도시에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밑에 화랑이 있고요. 그 화랑에 어떤 소년이 그림을 보고 있는 장면인 거죠. 결국은 이 소년이 보고 있는 장면이 결국 소년이 서 있는 장면으로 확장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돌고 도는 소용돌이가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런 괴대적 속성이 결국은 인공지능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상입니다.